자, 이제 직무 발명과 보상이라는 주제로 후반부 강의를 할게요. 음, 아마도 그 제일 관심 많으시는 분들은 이제 회사나 연구원에서 일하시는 연구자분들일 거예요. 직무 발명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직무 발명을 하면 우리나라 뭐 발명진흥법이나 관련 법에서는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면 그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보상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영자 분도 잘 아셔야 되고 발명자 분들도 잘 아셔야 돼요. 자, 이 직무발명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특허권의 귀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권 효력 발생 시기는 등록 시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등록될 때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등록 전이라도 출원 공개된 이후에는 보상금 청구권 등으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출원 공개 결정이라는 것은 심사 결과 거절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임시적으로 이제 이거는 등록될 수 있어라고 해서 공개를 해요. 그럼 공개된 거를 불특정 다수가 보고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요. 그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면 이제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이제 특허권으로 이제 등록 엄부에 등록됨으로써 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출원으로 공개를 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 기술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자기 발명한 기술의 내용을 모든 사람한테 공개함으로써 공익에 이바지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하는 게 이제 우리 특허제도의 취지입니다. 하나의 운영 체계예요. 자, 그렇다면 공개를 했다라면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출원 공개가 된 시점부터는 직접 금지 청구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향후 등록이 됐을 때 해당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이 사용한 거에 대해서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특허권이 또 이제 출원되기 전에는 권리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발명 시점이 아니라 출원한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발명을 먼저 했는지는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원 일자를 기준으로 그 발명의 권리자의 누가 권리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동일 유사한 특허에 대해서는 발명에 대해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권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출원주의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발명자주의라고 해서 발명주의라고 해서 발명한 시점이 우선되는 사람이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갖게 돼 있었어요. 근데 미국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출원을 먼저 한 사람이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원을 하기 전에 그 발명자는 어떤 권리도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발명에 대해서 그 특허권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한테 있어요. 발명자한테. 뭐 내가 뭐 발명을 했다 안 했다를 입증하는 것은 뭐 별개의 문제인데 일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즉 특허 출원에서 특허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발명한 사람한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그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고 편의상 앞으로는 이제 특파권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특파권은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송이 돼서 발명의 완성 시점부터 등록 시까지 발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특파권은 뭐 양도도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발명을 했는데 등록은 안 했지만 내가 등록을 하고 할 비용도 없고 별로
이렇게 나는 뭐 이걸 관여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딴 사람 돈 받고 팔 수가 있어. 그리고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특파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공동으로 출원해야 돼요. 그렇죠? 양도하기 전에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연구개발 성과는 어떻게 되느냐.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가 기관, 뭐 기업이든 아니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든 연구 과제를 위탁을 줘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을 하는 기관을 주관 연구기관이라고 하고요. 그 주관 연구기관에 참여하는 기관을 참여 연구기관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로 나오는 성과물은 거기서 나온 발명이든 뭐 그 외에 성과물을 누가 소유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국가가 소유했었어요. 근데 국가가 소유하는 건 원칙이고 이제 양도하든 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반대로 주관 연구기관이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게 원칙이고 공동 연구기관이나 위탁기관이나 뭐 참여기업의 경우는 어떤 조건을 달아서 참여기관의 소유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의 규정인데요. 제 20조 제 1항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국가연구개발 과제에서 소유를 하는 것이 주관연구기관이니까 발명자는 주관연구기관과의 관계에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이제 후수하다시피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에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그 베이돌 액트라고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의 영향을 이것도 받은 건데 미국에서도 이제 국가 소유였는데 베이돌 액트라는 도입된 그 제도 입법 때문에 연구기관이 소유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국가가 갖고 있으면 성과가 널리 확산되지 않는다라는 그 문제점 때문에 되도록 그거를 민간기관까지 성과물이 확산되도록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이제 소유하고 그걸 마음대로 이제 라이센싱을 하든 양도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마음대로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전보다는 좀 플렉서블해진 거죠. 자, 이제 직무발명제도에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직무발명제도의 취지는요, 사업자와 종업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발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적절한 인센티브가 뭐냐? 그리고 사업자랑 종업원은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는 거냐라는 게 이제 제도의 핵심인데요. 사용자에게는요,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해요. 그게 바로 이제 투자의 인센티브겠죠. 내가 투자해가지고 그 직원 내지는 종업원이 발명을 했을 때 그 발명에 대한 뭐 특허권에 대해서 특허를 받으면 통상적으로 통상 실시권, 독점적 실시권은 아니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종업원 등의 특파권을 승계하는 경우는 종업원 등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시적으로는 특파권이 발명자에게 있죠. 하지만 고용계약이든 아니면 뭐 근로 뭐 조건이든 뭐 내부 규정이든 그 특파권을 사용자가 승계하기로 이제 하는 경우는 종업원은 그걸 신고할 의무가 있고 그걸 승계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승계하겠다라고 하면 그 특파권이 사용자한테 가는 거예요. 사용자 이름으로 특허권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일단 승계가 되면 종업원은 이제 그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대가로 종업원 등에게는 그 나중에 그 이익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뭐 이익이 발생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고 발생한 후에도 이제 실시료라고 해가지고 그 실시료에 대한 일정 금액을 정당한 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직무발명 제도의 그 대상이 되는 직무발명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직무발명인지 뭔지 알아야 뭐 신고의 의무나 뭐 특허권을 승계할 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지겠죠.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서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되는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에요. 길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용자와 종업원 관계에서 그 종업원이 그 자기가 맡은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무, 자기의 직무와 관련돼서 발명한 게 그게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사용자가 예를 들면 뭐 로켓 만드는 회사인데 뭐 IT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를 뭐 그 웹 서비스를 뭐 만들었어요. 그거는 사용자의 업무 범위는 아니겠죠. 그래서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하게 되는 행위가 현재에 속하는 건 당연한 거고 과거에도 속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즉 내가 퇴사했는데 퇴사하기 전 단계에서 그 발명을 완성했으면 해당 발명은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종업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는 직무 발명이에요. 그리고 뭐 부서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은 다른 직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총무팀에 있지만 뭐 얼마 전에는 연구개발팀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연구개발팀에서 그 당시에 과거의 직무에서 발명을 했으면 직무 발명에 속해요. 그러면 이제 직무 발명 제도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직무 발명인 거를 전제로 했을 때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귀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업원한테 원시 기속돼요. 발명자한테 원시 기속되죠. 그리고 이제 고용계약 등에 의해서 특허권을 승계하기로 한 경우는 절차를 거쳐서 사용자한테 승계가 돼요. 그리고 근데 대학이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해당 기관이랑 별도로 법인이 있어요. 전담기관이라고 하는데 산학협력반이라고 하지 말하죠. 산단이라고 하는데 산단에서 이제 승계를 하게 되죠. 발명진흥법이랑 기술이전촉진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에요. 그 대학 본부 자체가 하기는 어려우니까 별도로 전문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그 해당 기술을 라이센싱하고 이전하고 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기관을 별도의 법인을 또 만들었어요. 회계도 달리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자, 이번에는 동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IBS 유전체 교정연구단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단장은 서울대 교수 시절 국가로부터 연구비 29억 원을 지원받아 유전자 가비 특허 기술 3건을 발명하고도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행세해 기술을 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대와 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비 관련 특허 기술 2건에 대해서도 직무 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단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회사 임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그 동영상 잘 보셨죠? 이 내용이 뭐냐면 기초과학연구원이라고요. 대전에 있죠. 기초과학연구원의 김진수 단장에 대해서 검찰이 사기 배임 혐의로 이제 기소한 건데 왜 사기 배임이냐? 직무 발명을 IBS의 직무 발명 그리고 과거 서울대에 있어요. 서울대의 직무 발명을 서울대 또 그리고 IBS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다른 회사 툴젠이라는 회사에 신고를 해가지고 해당 회사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해서
사기, 뭐, 일단 뭐, 기망을 했다고 해서 사기고, 그 다음에, 그,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데, 그, 직무발명 신고할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곳에, 특파권을 넘긴 것이, 이제 배임이다 해가지고, 기소한 사례예요. 이런 사례가 왜 발생했는지 좀 안타까운데, 실제 이제 그 에, 혐의가 진짜 이 혐의에 대해서 진짜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와 별개로 이런 문제점 자체, 이런 분쟁 내지는 이런 이슈가 발생한 것 자체가 직무발명을 신고하고 특파권을 승계하는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내지는 인식 부족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 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에, 어, 잘, 교육도 잘 안 됐었고 인식 자체가 좀 지금이랑 달랐어요. 즉 이게 국가에서 그, 그 연구개발비가 투입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나온 결과물이 어, 수행한 사람 개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의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거를 좀 혼돈하는 경우가 어, 있었고요. 지금은 별로 안 그렇습니다만. 어, 그리고 법리적인 것도 잘 이제 모르시거나 오해하는 경우도 있죠. 네. 내가 이중소속인 경우, 특히 이중소속이거나 내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제3의 기업이든 기관이 있는 경우 그 관계가 애매해요. 내가 여기 가서 일한 건지 저기 가서 일한 건지 알기가 어렵고 알기 어려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좀 명확하게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좀 더 명확하게 교육이 되어 있고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면 이런 문제 자체도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뭐 아예 발생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직무발명과 관련된 절차와 그 취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무발명 신고가 뭐고 특파권을 승계한다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절차가 뭔지를 좀 알아볼게요. 직무발명 신고라는 건요.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직무발명이라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 직무발명인지 아닌지가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까 정의 조항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가 완성한 당시 또는 과거의 시점에 자기 직무에 속하고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면 그 직무발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발명자도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사용자도 그걸 알고 있어야지 서로 이해하고 있는 게 다르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명이 완성되면 사용자 등에게 신고하는데 문서로 알려야 돼요. 구두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서가 흔히 말하는 뭐 종이만 되냐?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인 시스템, 신고 시스템에 따라 신고하시거나 그 시스템이 뭐 이메일을 활용한다면 이메일로 해도 무방하다고 좀 봐요. 근데 여기에 대한 뭐 판례나 이런 거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든 공식적으로 알려야 되고요. 2명 이상의 종업원 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신고서에 그 공동발명자 모두의 서명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특허 출원할 때 발명자 이름을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발명자가 하나라도 없으면 나중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곤 할 때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발명에
직무발명을 완성하는데 기여한 연구자들은 모두 서명을 하고 신고를 해야 돼요. 보통은 하나의 신고서에 여러 명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서명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특파권의 승계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자, 발명을 신고했는데 사용자는 승계받지 않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 발명이 정말 뭐 터무니없다 내지는 아마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뭐 좋은 발명인데 상업화에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 내지는 우리 예산은 별로 없어서 선별해서 이것만 어떤 거는 못한다, 어떤 건 한다. 이렇게 선별하는 경우는 안 하기로 한 거 또는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됩니다. 언제부터? 신고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그렇죠? 4개월 이내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한 걸로 간주합니다. 통지를 안 하면 포기한 걸로 봐요. 그리고 승계 의사를 알리면 그 승계 의사가 도달한 시점에 승계가 돼요. 자, 이거는 이제 강행 규정으로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건 다 절차를 지켜야 되고 이게 종업원 등에게 불리하게 규정을 만들거나 계약을 하는 경우는 불리한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발명에 대해서 권리승계는 어떻게 할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으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서로 이제 통지를 하는데 모두에게 통지해야 돼요. 직원 모두, 공동으로 발명한 직원 모두에게 문서로 통지하면 승계가 되는데 해당 권리자의 해당 종업원의 지분만큼만 승계가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5명의 발명자가 있는데 4명한테만 통보를 하면 나머지 한 명에 대한 지분은 아직 가져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통지를 반드시 모두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직무발명의 범위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뭐 정의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직무에 관련해서 업무 범위에 속하고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에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그래서 퇴사한 사람들이 나중에 특허 발명을 전화해가지고 등록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직장 사람이 의심하게 돼요. 야, 이거 우리 회사에 있을 때 우리 지원을 받고 우리 시설에서 시설을 활용해서 만든 그거 아니야? 라고 해서 다투게 되는데 굉장히 그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이든 큰 대기업이든 간에 연구 노트를 쓰게 합니다. 연구 노트. 그래서 연구 노트를 매일매일 쓰는데 오늘 무슨 연구를 했다 이런 걸 써서 나중에 그게 증빙 자료가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반드시 종업원들이 나중에 이 결과를 가져갈 것을 염려해서 하는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 이걸 토대로 다른 기관과의 관계, 다른 회사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발명한 게 맞다라는 걸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유출되거나 했을 때 우리 건데 이렇게 유출됐다라는 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연구 결과를 이제 보존한다는 측면에서도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연구 노트를 쓰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형식적으로 쓰는 거 말고 실제로 효율적으로 쓴다라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대학 교수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임무가 있죠. 그러니까 직무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대학 교수의 직무가 학생 가르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연구도 있어요. 그럼 그럼 맨날 연구만 반드시 해야 되냐? 어떤 교수는 연구 안 하는 교수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기관에는 연구 안 하는 기관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본연의 나는 그 임무는 학생 가르친 거라고 본다라고 하는 교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나 국가에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발명한 거는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죠. 해당 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결과니까 자기 직무가 연구개발이에요. 근데 어떤 과제도 수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명을 한 경우 이걸 내가 누구로부터 부탁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대학 교수로서 발명했는데 반드시 내가 직무발명 신고해야 되나?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너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본인이 알 것 같아요. 본인이. 이게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자기 업무 중에 음, 뭐 시설이 있을 수 있죠. 시설을 활용했어요. 대학의 시설을 활용하고 대학의 뭐 인프라를 활용하고 사람들과 뭐 교류도 하고 해가지고 대학의 어떤 혜택을 보면서 어떤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직무발명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집에 가서 나는 뭐 애기 재울 때 혼자 이렇게 뭐 발명하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이게 분리하기는 좀 어렵죠. 집에서 좀 하다가 회사 가서 좀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애매한 거는 진짜 이제 뭐 진짜 양심적으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집에서 하기 어려운 그 자기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발명하기 어려운 발명을 하는 경우는 직무 발명이 아니라고 보면 어렵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출연 연구기관에서 관심 많을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유권은 주관 연구기관이 가져가는 걸로 돼 있어요.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그러면은 그다음에 참여 연구기관도 가질 수 있죠. 그 협의에 따라. 그러면 그 주관 연구기관 또는 참여 연구기관의 소속 종업원은 연구자는 해당 소속기관에 직무발명 신고를 해야 되고 해당 소속기관이 승계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속기관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난 참여기관인데 A라는 회사가 주관 연구기관이고 그러니까 A라는 게 주관 연구기관이고 B라는 게 참여 연구기관이고 국가가 있다고 쳐봐요. 그거는 B라는 참여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자가 직무 발명을 했을 때 어디다가 신고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주관 연구기관이 과제를 주관하니까 주관 연구기관에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아니 국가에서 과제를 줬으니까 국가에 신고해야지. 국가에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자기 소속기관에 주는 겁니다. 자기의 사용자한테 직무 발명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소속 연구기관끼리의 그 소유관계는 그건 별도의 문제예요. 연구자는 무조건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한테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실무상 많이 문제되는 경우를 몇 가지만 추려봤어요. 제3자와의 공동 직무 발명, 발명 신고 및 승계 절차, 다중소속자의 직무 발명. 이게 다 엮여 있는 게 아까 그 김진수 단장님, 김진수 지금은 단장이신지 모르는데 그 과거에 문제가 됐던 그 사건, 그 사건이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는 발명이죠. 그게 이제 유전자 가위잖아요. 크리스퍼 카스9이라고 크리스퍼 카스9의 뭐 완전 최초까지는 아니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뭐, 전제로 하는 그 실험의 결과로 나온 발명인데 그건 최초죠. 그거에 대한 발명을 가지고 지금 누구 거냐, 누구한테 귀속시켰어야 되느냐, 직무발명 신고 제대로 한 게 맞느냐,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제3자와의 공동직무 발명인 경우는요. 이 제3자라 하면 사용자가 아닌 자죠. 그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죠. 그 제3자와의 공동으로 어떤 연구를 수행해서 나온 결과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측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뭐 서울대랑 뭐 예를 들면 툴젠이 있었다. 근데 공동으로 만약 했다. 그러니까 툴젠이 혼자 했으면은 툴젠한테만 신고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연구자도 뭐 이쪽에 일부 있고 이쪽도 일부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뭐 물리적으로 만나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연구 데이터를 뭐 공유한다든가
뭐 계획을 같이 세웠다든가 뭐 해가지고 공동으로 연구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그렇다면 양측의 직무발명에 동시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나눠서 기여도에 따라서 30%는 뭐 서울대, 70%는 툴젠 이렇게 해가지고 지분을 나눠서 신고를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아도 귀찮아서 안 한다던가 아니 뭐 나중에 뭐 다시 하지 내지는 뭐 모릅니다. 고의로 했는지 과실로 했는지 아니면 검찰이 잘못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나눠서 신고를 각각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승계 절차는 이제 발명 신고랑 승계 절차도 규정에는 안 되어 규정이 없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규정이 이제 현실이랑 좀 동떨어져 있거나 내지는 너무 중간에 많이 생략했을 때 승계 신고를 별로 발명 신고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든가 승계 절차를 굉장히 뭐 플렉서블하게 뭐 한다든가. 근데 이제 발명진흥법은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할 때 반드시 문서를 해야 되고 문서를 할 때는 그 발명자가 다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아까 뭐 제3 공동 발명자가 있는지를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발명에 대해서 출원하면 안 됩니다. 뭐 사후적으로 이제 고칠 수는 있겠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절차 위반이고 잘하면 아까처럼 정말 배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나중에 신고하는 거는 그나마 나은데 사용자한테 신고 안 하고 딴 데다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신고를 안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죠? 단장 정도의 지위가 되면 아무도 간섭을 못 해요. 알아서 해줘야 돼요. 담장이 내가 정말 마음 먹고 신고 안 하겠다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실사를 매일매일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되게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람이면 그 내용이 여기서 연구 결과인지 아닌지 알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절차가 좀 투명하고 되게 효율적으로 되게 명백하게 잘 돼 있어야 되고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든 뭐 어떤 조치든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큰 문제가 이제 간혹가다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다중소속자의 증거발명도 그래요. 다중소속자의 증거발명은 아까 제3자의 공동증거발명은 다른 건데 이 사람이 서울대 소속이기도 하면서 뭐 기초과학연구원 소속이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뭐 툴젠의 뭐 임원이기도 하다면 그런 경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툴젠은 뭐 이사직에서 사퇴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다만 서울대랑 기초과학연구원에 겸직은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어디에다가 증거발명을 해야 될까요? 이것도 원칙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직무가 어디 건지에 따라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직무가 서울대 직무에서도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 직무가 남아있고 기초과학연구원에서도 연구를 수행하는 직무가 남아있으면 양측에 모두 신고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계약이든 뭐 규정이든 뭐 합의든 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나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만 연구할게. 서울대에서는 그냥 학생만 가르칠게. 만약 그렇게 했다라면 기초과학연구원 단독 발명이 될 거예요. 그 경우에는 직무발명을 신고를 서울대가 아니라 기초과학연구원에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반대로 하거나 반반으로 나눠서 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점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산학연 협력이다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이제 연구원이랑 연구원에 파견 가기도 하고 뭐 아니면 공동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연구소 기업도 설립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신분 관계가 다중소속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직무 관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연구는 여기서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하죠. 안 그러면 이제 뭐 공동소유가 되게 되고 공동소유가 되기 위해서 발명 신고를 여러 군데 해야 되고 승계 절차도 각각 다르고 서로 몰라가지고 나중에 얽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거를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뭘까요? 자, 애초에 직무발명 신고를 잘 안 하는 회사가 있다라면 왜 그럴까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면 직무발명을 왜 안 하겠어요? 그죠? 내가 직무발명 신고를 하면 내가 굳이 그거 가지고 사업하고 힘들게 뭐 라이센싱을 하고 그게 이제 연구자가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회사를 설립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회사가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해서 승계만 해주면 그러니까 특파권을 승계시켜주기만 하면 보상이 엄청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그런 건 서로 이제 직무발명 신고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직무발명 문제도 신고 문제도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경우는 뭐죠? 자, 이거 잠깐만요. 뭐 이거 동영상이니까 보죠. 일본의 한 셀러리맨 연구원이 발명의 대가로 200억 엔, 우리 돈 2천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박문신 특파원입니다. 반도체 소재의 핵심 기초기술인 LED, 청색 발광 다이오드, 니치아 화학이라는 한 중소기업 소속의 나카무라 연구원이 93년에 개발한 것으로 노벨상 수준의 발명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셀러리맨 연구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사례비는 고작 2만엔, 자신의 발명품으로 회사가 이익을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문에서 도쿄지방법원은 연구원이 청구한 200억엔, 우리 돈 2천억 원의 발명 대가를 전액 지불하라고 회사에 명령했습니다. 일본 특허 소송사상 가장 큰 금액입니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의 특허 개발품은 개인 연구원에게 50%의 공헌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若い小学生とか中学生がですね、これから夢を持てると思うんですよ。すごい大発明をすればすごい大金額がもらえると。 셀러리맨들은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재작년에 월급쟁이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셀러리맨 연구원들도 이른바 대박의 꿈이 가능해졌다며 반겼습니다. 일본의 이번 판결은 이공계를 기피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동기부여 정책의 하나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문신입니다. 자, 잘 보셨죠? 이분이 나카무라라는 분인데, 실제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당시에 2004년에 2천억 원이면 정말 큰 금액이죠. 그거를 발명 보상금으로 받았는데, 실제 이제 뭐 항소까지 가서 좀 줄었거나 그랬을 텐데, 어쨌든 상당한 금액을 받으셨어요. 그만큼 기여도가 크다는 거예요. 청색, LED, 당시에는 청색 LED가 없었다는데 그걸 가능하게 한 발명을 한 건데 2천억 원의 그 보상금을 받을 정도면 어떤 회사의 소속으로 발명을 하고 그걸 회사에 승계시킬 정도의 가치가 충분히 있겠죠. 그죠? 그 정도 인센티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게 뉴스로 나올 정도면 그 전에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거의 없었죠. 근데 최근에 점점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기술 이전 방법이 되게 다양화되면서 라이센싱뿐만 아니라 뭐 기업을 창업했을 때, 연구소 기업을 만들 때 현물 출자를 특허로 한다든가 했을 때 그 해당 현물 출자 금액 상당액이 나중에 주가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죠? 주가가 높아지면 나중에 그 주가를 팔아가지고 나온 금액이 기술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료가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일반 라이센싱 피보다 그 주식 상장에서 뭐 상장을 하든 어떤 상장을 하면 더 커지겠죠. 그 주식의 가치가 애초에 현물 출자했을 때에 비해서 몇백 배, 몇천 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 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많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부터 말씀드릴게요.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을 받을 권리는
직무 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승계하게 하지 않게 계약을 맺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런 경우는 보상받을 권리가 없고 당연히. 그 다음에 승계 안 하더라도 전용 실시권 설정한 경우에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승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승계 절차를 거쳤는데 안 하겠다라고 통지해가지고 4개월 안에 나한테 도달했어요. 그 통지가. 그럼 내가 내 이름으로 출원할 수 있어요. 자유발명이라고 하는데 자유발명으로 바뀌어요. 직무발명이 자유발명으로 바뀌어서 자기 이름으로 출원해서 등록할 수 있는데 자기 비용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예, 정당한 보상 받을 권리가 없죠, 당연히. 자기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당한 보상이란 뭐냐? 뭐가 정당한 거냐? 그렇죠,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정당한 보상이냐 아니냐 가지고 회사랑 직원이랑 많이 싸우게 돼요. 아까 전에 그 소송도 그 개발자, 나카무라 개발자랑 그 회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정당한 보상했다. 아니다. 내가 기여한 바는 그보다 훨씬 크다. 이래서 보상금, 정당한 보상이 뭔지 하는 데 대해서 이제 그 이견이 생기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법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판례로 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판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출원이나 등록 시에 이제 출원 보상금, 등록 보상금 뭐 이런 걸로 줘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상업화에 성공하면 그 실적에 비례해서 일정 금액을 보상, 즉 실적 보상을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두 가지로 보통 나가죠. 한 가지로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실적 보상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로 보입니다. 자, 판례는 특허 발명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감안하여 이익 및 발명자의 기여를 감안해서 산정합니다.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발명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의 매출액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매출액 전체가 뭐 보상금의 금액은 아니에요. 왜냐? 발명이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발명 외적인 것도 기여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마케팅도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투자의 기여도 있고, 그다음에 경영팀의 경영의 기여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기여가 있기 때문에 발명의 기여 얻은 이익이 발명에 의한 기여율을 곱해야 돼요. 그게 실시료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명자가 얼마 또 기여했냐. 발명자가 이 발명을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또 다르겠죠.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발명자가, 그게 발명자의 기여율이고, 발명자가 보상받는 보상률이 얼마냐. 사용자의 공헌도랑 반대겠죠. 사용자가 얼마나 공헌했는지랑 발명자가 얼마나 공헌했는지 그거를 고려하고 해서 산정하에서 판시한 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런 그 산식도 되게 또 애매해요. 그 기여율이라는 것 때문에 실시료율, 기여율, 기여도 이게 도대체 곱하기 몇을 해야 돼? 라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물론 판례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어떤 기준이들 선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입증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우리 규정이 최근에 얼마 안 됐죠. 2010몇 년대인데 그 발명진흥법을 개정해서 사용자가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해놨어요. 사용자는 보상 형태랑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랑 지급 방법 이걸 미리 마련해서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보상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대해서 과반수, 종업원 등의 과반수에 협의해야 돼요. 해당 보상 규정 적용을 받는 종업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작성할 때도 당연히 협의해야 되고 변경할 때도 협의해야 돼요.
근데 협의니까 동의까지는 아니에요, 이 경우는. 근데 해당 보상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해당 보상 규정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불이익 변경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랑 거의 똑같이 돼 있어요. 근로 조건 중에 하나로 거의 포섭된 거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이익 변경의 경우는 이 보상 규정을 적용받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보상받을 종업원한테 실제 보상받는 종업원한테 보상액이 이렇게 산정이 돼서 이렇게 해서 요만큼입니다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야 돼요. 그냥 뭐 5만 원이야 너는 이렇게 통지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요 규정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하면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분쟁이 너무 많으니까 미리 보상 규정을 합의해서 너희들이 합의한 다음에 정한 다음에 그 규정에 따라 지급했으면 정당한 보상으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툼에서 이길 수 없겠죠. 이걸 반하는 내용으로. 그죠? 물론 이제 이걸 완전히 깰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 간주하는 거를 뒤집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종업원 입장에서도 이게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얼마를 받을 수 있구나. 이 발명을 내가 뭐 승계시켜야지 안 해야지. 그 사용자 입장에서. 그리고 종업원 입장에서는 내가 이 발명을 예를 들면 했을 때 보상 금액이 상당할 것 같으니까 빨리 신고해야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둘한테 모두 좋다. 모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규정이다라고 해서 조항이 마련된 거예요. 자, 출원 그러면 유보 시에는 그럼 보상이 아예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했지만 출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원래 그 사용자가 승계를 안 했더라면 내가 출원했을 텐데 내가 출원 안 할 걸 네가 뺏어가서 사용자가 승계해놓고 출원을 안 해버리면 어떡해? 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어요. 발명진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는 그냥 보상 뭐 일정에 해주면 그만인 건 아니고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 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서 결정해요. 자, 그 다음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큰 회사들은 다 있을 거고 작은 회사라 하더라도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직무발명이 이제 신고가 되도록 하려면 제대로 내 직무발명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으면 신고를 더 잘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심의사항은요, 기본적으로 직무발명 규정의 작성이랑 변경,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다 작성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업원 등이랑 협의해야 되죠. 동의를 받거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에 관한 종업원 등과 사용자 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어요. 이견이 생길 때 여기서 심의한다는 거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네요. 실무상으로는요, 직무발명 관련된 권리를 승계할 건지 말 건지를 심의하는데, 그게 이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요 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직무발명 위원회 해가지고, 직무발명 중에 특박권만 승계할 수도 있어요. 소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출원을 이제 승계할 때
애초에 그냥 국가까지 미리 정할 수도 있어요. 국제 출원할 거냐 아니냐. 그리고 이와 또 별도로 뭐 여기서 또 할 수 있습니다만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심의위원회도 별도로 두게 돼요.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승계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좀 어떻게 사업화할 거냐, 기술 이전할 거냐, 정말 할 거냐 여부까지 이렇게 심의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도 합니다. 이건 뭐 당연히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구성은요, 사용자위원, 종업원위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종업원위원은 이제 대표성이 있어야 돼서 종업원 등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돼요. 아무나 뭐 사용자가 막 정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쟁의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직무활명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죠. 아,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한 거야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사용자 등이 직무활명 외에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해서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해서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 규정을 두고 이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직무 발명이 아닌 발명에 대해서도 미리 승계하기로 규정을 두는 것은 무효예요. 직무 발명만 승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직무 발명 외의 것에 대해서는 무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등이 직무활명의 권리승계 여부를 4개월 안에 그러니까 신고를 받은 다음에 4개월 안에 승계 여부를 통지해야 되죠. 근데 통지도 않고 주장하는 경우에 분쟁 조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왜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만 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조정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 사용자 등이 제시한 보상 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렇죠. 이 규정을 제시했는데 이 규정은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좀 내용도 이상하다. 내지는 바꿔야 되겠다. 해석도 좀 다르다. 뭐 이런 경우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등이 실제로 통지한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좀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견이 있는 경우는 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권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행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비밀 유지 의무인데요.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직무 발명을 출원할 때까지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해서 비밀 유지해요. 승계시켰다고 해가지고 나랑 상관없어. 이거 내 발명을 막 공개해가지고 신규성이 탈락돼서 출원이 등록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경쟁사가 미리 알아버리면 타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발명한 거지만 사용자한테 이제 승계시켰으면 직무 발명을 출원할 때까지는 비밀 유지해야 돼요. 근데 출원하고 나면 뭐 유지할 필요가 없죠. 권리가 보장되니까 출원일을 기준으로. 자, 그렇지만 사용자 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때는 비밀 유지가 없죠. 그죠? 사용자의 관계에서 나는 뭐 내 거니까 내 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자, 그 다음에 직무활명 심의위원회 자문위원을 둘 수 있는데 그 자문위원들은 보통 외부에서죠. 그 자문위원이 새로운 신기술을 보게 돼요. 그거를 자기네 회사가 가지고 뭐 경고한테 알려준다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경쟁자한테 돈 주고 판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 유지 의무가 발명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많을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뭐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뭐 기초법이라고 할게요. 그 기술 이전 기초법에 따르면 기술 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 보유자, 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그죠? 이런 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방법이 되게 다양하죠. 뭐 양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시권 허락, 라이센싱, 기술 지도, 공동 연구, 합작 투자, 인수합병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외자한테 이전이 되면 그걸 기술 이전이라고 봐요. 그 기술료는 정의가 따로 있지는 않는데 이런 기술 이전을 통해 얻은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이전이 뭔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공공기관의 장은 이 분배와 관련된 조항인데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 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에는 연구자한테는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줘야 된다고 되어 있고 기술 이전에 기여한 사람은 그 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을 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상당히 큰 비중이에요. 게다가 이거는 기술료예요. 이게 발명에 따른 특허의 실시에 따른 결과, 실시에 따른 매출액도 아니고, 그냥 기술료예요. 기술료라는 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어쨌든 얻은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아까 전에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스킴으로서 받는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할 때 기여율도 보고 그 다음에 기여도도 보고 실시율도 보고 해가지고 곱하기를 하면 얼마 안 남거든요. 매출액에서. 근데 이거는 거의 뭐 그런 요율을 곱하지도 않아요. 그냥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예요. 공공기술을 보상하는 걸 굉장히 파격적인 그 보상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다만 이게 해석상 애매합니다. 기술료가 그럼 어디까지냐? 매출이냐? 아니면 뭐냐?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주식으로 주식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현물 출자하고 주식으로 받았을 때 그 주식 자체가 기술료냐, 아니면 주식을 현금화했을 때의 그 금액이 전부 기술료냐, 뭐 여러 가지가 해석의 문제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분쟁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기준도 이제 아마 마련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는 몰라요, 사실. 네, 이렇게 애매하게 적혀 있으면. 근데 어쨌든 굉장히 파격적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가 공무원인 경우는요, 좀 규정이 달라요. 전담기관이 설치된 국공립교직원은 이제 제외되고, 그 경우는 여기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고, 국가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이것도 대통령령입니다. 지방공무원인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 과학기술기본법의 그 하위 시행령인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동관리주 규정이라고 보통 부르죠. 에 따르면 23조 1항에 그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때 그 징수한 기술료를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국가에서 연구과제를 줬어요. 근데 그 주관 연구기관이 비영리 법인인 거예요. 그죠? 그때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부에 따라 사용해야 돼요. 근데 보시면 2호에 보면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 이상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이에요. 50% 아까 기초법이랑 비슷하죠. 그다음 10% 이상은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 그죠? 그러니까 그 기술 이전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정부 출연금 지분이라고 돼 있죠. 왜냐면 정부 과제가 정부랑 사기업이랑 매칭해서 개발비를 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정부가 50%를 냈으면 그 성과의 50%에 해당되는 것만 이 규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 예를 들면 뭐 기술료가 100억이다. 50억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25억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한테 보상금을 줘야 되고 5억은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잘 지켜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너무 상당히 큰 금액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감사나 이런 데서 문제되는 경우가 이 경우에 기술료예요. 기술료를 정해져 있잖아요. 공동관리비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기초법에 정해져 있는데 특히 이제 기술 확산 이바지한 직원 이익에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도대체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해가지고 그냥 n분의 1 해가지고 나눠가는 게 내지는 뭐 원장의 뭐 비서한테 주거나 아니면 뭐 운전사한테 주는 경우 이거는 누가 봐도 기술 확산 이전에 기여한 거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놓고 이제 어기는 경우는 감사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 다음에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과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죠? 정당한 보상이라는 거를 구체화시키긴 했습니다만 이제 발명진흥법의 내용만 따른다고 해서 기초법이나 공동관리 규정 따른 게 보장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초법이랑 공동관리 규정은 발명진흥법에서 적어도 이제 발명 보상금에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관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동관리 규정이나 기초법을 먼저 따라야 돼요.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상의 주체, 누가 보상하느냐? 발명진흥법은 모든 기관이에요. 모든 기관. 사용자라고 칭해지는 모든 법인, 기업, 연구기관 다 포함돼요. 기초법은 공공연구기관만 포함되죠. 그리고 공공기술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요. 자, 보상의 성격은 발명진흥법상 보상금은 직무 발명의 발명과 이에 대한 권리의 승계에 대해서 보상하는 성격이 주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 발명을 내가 사용자가 승계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야지 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발명 신고를 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발명을 해서 발명을 진흥하지. 그렇게 보상을 양측에 모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발명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발명진흥법의 취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권리 승계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서 발명 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초법상 기술료는요, 기술의 개발 그리고 권리 승계 그리고 기술 이전 기여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에요. 무슨 말이냐? 발명진흥법상 보상금은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전제가 돼요. 특허권을 받지 않으면 보상이라는 것도 없어요. 근데 기초법은 발명을 하지 않아도 기술 이전의 범위에 포함만 되면 예를 들어 노하우나 뭐 비밀 그 영업 비밀이든 그 외에 발명의 개념에 포함되지만 특허를 출원 안 했든 그것이 가치가 있어서 기술 이전의 대상이 됐다라면 그 대가로 받은 기술료는 보상금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그 기술 이전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특허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가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기술료를 받았다라면 그 기술료는 보상금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50%는 기술 이전 기술을 개발한 사람, 10%는 기술 이전 기여자한테 줘야 돼요.
근데 발명진흥법상 보상 그러면 기술 이전에 대한 보상은 없죠. 그럼 발명만 진행하는 거지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기술 이전이라는 개념은 CC 개념도 포함해요. 근데 발명진흥법상 발명에서 보상은 특허법상 실시라는 개념이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허법에 발명을 실시한다고 해서 실시하는 것을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리고 독점적으로 혼자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든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주고 그때의 실시의 개념은 딱 정해져 있어요. 사용 양도되어 수출 양도되어 수출 수입의 청약 이런 것까지 여기까지다라고 딱 돼 있는데 기술 이전은 아까 정의된 것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수합병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기술지도 하여튼 기술지도 실시권 허여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가 또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쳤어요. 지금까지 이제 마쳤는데 정리를 하자면요. 기본적으로 지식재산을 우리나라에서 보호하고 있는 큰 체계는 하나의 보호 대상으로 편입해가지고 그 독점적 권리, 배타적 권리, 그리고 사후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를 주는 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지식재산권법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기술의 발전 그리고 산업의 발전에 따라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들이 부정경쟁 방지법이나 콘텐츠 산업보호법 그리고 그걸로도 보호하기 어려운 것들은 이제 민법상으로 불법행위로 보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식을 많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표현 그리고 산업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을 많이 창작하고 만들어내고 그걸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목적도 있고요. 사익적 목적,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같이 있어서 그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보상 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잘 따르는 방법도 있고 그 회사가 또 잘 운영되려면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추는 정책을 세워서 규정화하고 시행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지금까지 특히 이제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과학기술 연구나 또 과학기술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 기반 연구소 기업이든 기업 경영 및 연구자로 이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조금이나마 이 제도나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구원이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문의사항이나 강의 내용 중에 좀 추가적인 질문 내지는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